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건지, 사실 분별력 있게 읽었으면 좋겠고 비판적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 비판적 사고력. 이런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네. 저는 사실은 발표 수업 때 발표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채점도 하고 평가를 네. 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발표 점수에 항상 듣고 있는 아이들의 이렇게, 태도, 그 친구가 듣고 있다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질문의 내용은 전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네. 친구들은 질문할 때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항상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초등 문해력 권법 인력의 저자이신 조병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병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OECD 데이터를 좀 봤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가진 그런 나라잖아요. 특별히 이공계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세계 탑 수준이에요.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 수가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문해력 점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저하되었다는 그런 보고서를 OECD에서 최근에 발표했어요. 이건 사실은 아마 거의 최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보고서를 본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갖고 굉장히 좀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좋은 교육을 원하고 그렇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경쟁 뚫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읽고 잘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잘 살고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긴 글, 복잡한 글을 일상에서 읽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점점 더. 점점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짧은 정보들,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취해갖고 그걸로 뭔가 그냥 살아가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은 어떤 것들을 깊게 공부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서 연결하고 질문도 해보고 자기 걸 만들어내고 시간을 두고 하는 이런 것보다 빨리빨리 정답을 찾아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갖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런 식의 공부의 습관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편을 못 느끼니까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편을 못 느낀다. 그게 불편하고 자기한테 해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든 읽어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거를, 문해력이라는 걸 정보 습득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정보 습득이 아니면 또 어떤? 사실 문해력이라는 건 정보 습득이 아니고 책이나 글이나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해 갖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했다라는 거 있죠. 이해했다라는 거는 정보를 취득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런 의미구나, 나한테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아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아하 모먼트가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모먼트가 있어야 사실 글 읽는 게 즐겁거든요. 자, 그런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긴 글 손도 안 대는 거에서 벗어나서 문해력과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해력은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앉아서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문해력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글을 즐겁게 읽고 뭐든지 한번 보려고 하고 읽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키워주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에서 어디 가나 글이 있습니다. 보고 추상적인 기호를 읽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세상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령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양육자들이 아이 데리고 마트에 가잖아요. 네. 마트에 가서 물건 사잖아요. 네. 물건을 사면 뭘 줍니까? 영수증이요. 영수증 주잖아요. 네. 그 영수증 어떻게 해요? 꾸겨서 그냥 반지 주머니에 넣는다고 버리거나. 네. 그러지 말고 영수증 한번 읽어보는 거지. 집에 가서 오늘 뭐 샀을까? 아 요런 거 몇천 원 샀네. 다시 환불할 수 있을까? 밑에 영수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네. 뭐 얼마 이내 환불해라. 네.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라. 뭐 이런 등등의. 그거를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면 아이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무심코 매우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늘 글을 아끼고 글에 접근하려고 하고 읽어보려고 하고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양육자잖아요. 네.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죠. 글이랑 친해지시네요. 친해져요. 그러면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자제분이 네. 고1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내가 명색이 뭐 문해력 교수인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 하는 측면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지켰다라는 측면으로 지켰던 원칙이 있으셨어요? 아니 이 언어라는 거는 세상을 배우는 일종의 통로 같은 네.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배운다라는 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 배우는 건데 네.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언어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그 단계, 3살, 4살, 5살, 6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언어가 뭐냐? 어휘입니다. 어휘.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학습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반복 노출. 그 얘기는 뭐냐?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하면 어휘가 는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육자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하고. 그 대화가 전부 다 뭡니까? 어휘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엄마가 말하는 어휘를 아이가 듣죠? 네. 아이가 그걸 따라하죠, 2번. 또 엄마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요. 3번, 4번. 하나의 어휘를 갖고 3번, 4번 이렇게 여러 번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대화로 만들어지거든요. 대화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랑 대화하는 거. 근데 그때 저는 아이의 말로 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가 엄마 말을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엄마의 말을, 아빠가 아빠의 말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좋은 목소리로 천천히 친절하게 잘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되게 어렵지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노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의 말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책을 읽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문해력이 아주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단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자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리를 찾아서 연결시켜서 유창하게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이 말은 아는 말이야 하면 뜻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읽어줘? 애들은 처음에 이걸 읽으라 그러면 웅해 자기 맘대로 막 읽는 척을 해. 우리가 그거를 pretending reading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척을 한다 이러거든요. 실제로는 글자를 못 읽는데 엄마 아빠가 읽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그러면 글을 읽는 법을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 그게 뭐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랑 시간 나는 대로 주말에, 휴일에 혹은 잠들기 전에 언제든지 책을 읽어주는 거. 소리를 내서 쭉 읽어주죠. 그럼 아이가 그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가 아빠를 봐요. 엄마를 쳐다보고. 읽어줄 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아이가 책을 봅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 소리를 궁금하니까 보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책을 읽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의 시선이 책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짚어주면서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포인팅. 네. 그러면서 어떤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손가락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거구나.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쌓이는 겁니다. 이 문해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글을 읽는 법, 쓰는 법, 이런 규칙을 알아나가는. 그 규칙이라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인간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문해력은 완전히 후천적으로 100%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접하고 소리를 연결시키고 어휘를 늘리고 그 글자와 소리들을 연결해서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문법, 통사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아이들이. 했다가 틀리고 고쳐나가고 읽었다가 틀리고 고쳐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글을 읽는 법, 글을 쓰는 법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죠. 교수님 이런 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엄마표 육아를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책 육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건지 사실 분별력 있게 읽었으면 좋겠고 비판적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 비판적 사고력. 이런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라.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읽기 전략이 뭐냐면 중심 내용 찾기예요. 중심 내용 찾기라는 거는 그 글에서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찾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정보 문해력인 거죠. 네. 글에 있는 것들을 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텍스트에 기반해서 이해하는 것. 비판적 문해력이라는 거는 글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 일부러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감추고 있거나 이면에 있는 말. 이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론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노 데이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데이빗이 말썽쟁이인데 노 데이빗, 노 데이빗, 노 데이빗 계속 이렇게 가요. 예를 들면 데이빗이 옷장 위에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금붕어를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떨어뜨려. 그러면은 노 데이빗이래.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열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But I love you, David. 사랑해, 데이빗. 이렇게 끝나요. 비판적 질문이라는 게 이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이라는 게 이게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따뜻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자 여기 이 이야기에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노 데이빗이라고 말하는 어른 아니에요. 네. 엄마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빠일 수도 있고. 근데 비판적 질문은 이런 것들이죠. 이 이야기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누구의 것일까요? 데이빗. 네, 데이빗 노. 왜냐면은 데이빗이 계속 이렇게 뭘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고 할 때마다 어른이 안 돼 데이빗, 안 돼 데이빗 이러지만 그때의 데이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싶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데이빗은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걸 물어봐 주면 네. 늘 아이들이 내재화해서 네. 다른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 사실 시국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네, 시국이라는 게 좀 사실 어른들한테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다 영향을 분위기가 미치는 있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네. 어른들이 약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건 그거야. 이건 이거지. 라고 얘기하기보다 네. 무엇에 의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레퍼런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 그렇죠.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빠, 이래서 나빠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어떤 사실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헌법에 보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야. 헌법을 읽는다는 행위가 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헌법 읽으면 좋습니다. 하긴 그런 걸 읽고 나서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했네 뭐 그런 거보다 가장 높은 권위 그것을 읽고 있으면 해석이 달라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레퍼런스를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네. 얘기하기보다는 어제 뭘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거는 아빠 생각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텍스트가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 대화. 그게 문해력의 힘이고 네. 문해력을 갖췄다라는 거는 세상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예, 건데 그때에 나 혼자만 가지고서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예, 예. 그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텍스트를 찾아 읽는 힘이라는 거죠. 글을 찾아 읽는 힘. 거기는 헌법도 필요하고 어떤 방송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비판적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시국 막 얘기하지만 헌법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이거 한번 읽어보면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해가 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국민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네. 그게 하물며 대통령이라도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이게 그냥 아빠가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딱 읽으면 분명하잖아요. 이 시국 관련해 갖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법을 읽고 법을 지키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거는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읽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그게 완성이에요. 이제 탄핵 네. 전국 이렇게 맞이해서 아마 아이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냐면은 영어로는 teachable moment라고 그러는데 티처블 모먼트. 가르침의 순간. 네. 왜냐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호기심이라는 게 사회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하면은 탄핵을 왜 당했죠? 물어보면 헌법 얘기할 수 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을 소추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인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인용할 것인가, 인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 말도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인용하면 어떻게 되고, 인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땅. 땅.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선거를 가르치는 거지. 네. 네. 그럼 선거는 선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4대 원칙. 네. 우리가 배웠던 것들. 보통 선거, 네. 비밀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이런 것들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막 설명해 주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말들을 꺼내 놓고 그런 것들을 대화로 하는 것 자체가 문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그걸 찾아보겠지. 교과서를 찾아볼 수도 있고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말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돼.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그게 진짜 티처블 모먼트네요. 티처블 모먼트. 네. 이 문해력이라는 게 일반적인 문해력이 있고요. 네. 굉장히 특수한 문해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법과 관련된 문해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순간이에요. 네. 자, 공원에 우리가 갔는데 아이랑 갔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옆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글자를 못 읽어서 단어를 이해 못해서 문장을 못 읽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아니죠. 읽어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문해력이 왜 좋아야 되냐 생각할 때 공부 잘하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잘 보면 네네네. 좋겠다. 그게 일차적인 목표니까.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갔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읽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체화된 학습, 체화된 문해력. 그건 무엇이냐? 머리로만 공부하는 문해력이 아니고 몸에 밴 문해력이에요.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문해력으로는 정말 많은 시간 연구를 하셨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도 보시고 학부모님들 보시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신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문해력은 소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소통 잘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측면에서 조금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자, 일단은 경청, 잘 듣는 게 대원칙인데 네. 그게 너무 모호하잖아요. 네. 경청한다는 게. 구체적인 소통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의 말보다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즉, 대화의 비율을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양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네.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가운데 놓는 대화를 한다. 그 상대가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대화를 해요. 네. 그러면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많이 하고 대화에 몰입하겠죠. 네. 그럴 때 내가 한 말들이 쏙쏙 들어갑니다.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화에 몰입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거기서 내가 한 말들이 잘 들어와요. 주인공은 여유로워지거든.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을 관대해줘요. 네. 말을 잘 받아들여줘.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말을 끊지 않아요.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라. 주도적 대화를 해라 이러잖아요. 말만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적 대화를 하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지 말의 주도권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대화라는 게 사실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경쟁이 아니잖아요. 네.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면서 오히려 대화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아, 끌면 오히려? 오히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 잘 판단하고 있으면 돼요. 인지만 하고 있으라는 그렇죠. 얘기죠. 잘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가 주인공이 되고 상대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때 내가 필요한 말들을 할 때 굉장히 수용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사실은 발표 수업 때 발표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채점도 하고 평가를 네네. 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더 많이 봐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 점수에 항상 듣고 있는 아이들의 이렇게, 태도 그리고 그 친구가 듣고 있다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 그러니까 채점 준 거가 그런 거예요. 발표 수업에 채점 준 거가 다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고 어떤 질문들을 나누어 주는가. 사실 질문의 내용은 전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질문할 때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항상 말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발표 잘해 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라면서 질문을 하죠. 애들이 됐네요. 참. 아, 그렇게 해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실 수업이 엄청 풍요로워져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수업에서 그 학생의 경청과 상대를 감사해야 하는 마음과 표현 그리고 그 던지는 질문 때문에 수업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는 무조건 점수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정말 그려져요. 근데 너 이겨먹겠다고 날카로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학생들이 날카로운 질문도 잘해요. 왜냐면은 이 날카로움이라는 거는 이게 날카롭다고 막 휘두르는 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싹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했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부분만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경청을 잘하고 appreciate이라고 그러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좋은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의문점들 날카롭게 질문하게 있으면은 발표하는 사람들이 거기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고 발표하는 사람도 고맙다고 얘기해요. 진짜 경청 한번 잘했더니 명품 조직이 되네요.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소통이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아이에게 고급 문해력과 고급 어휘력을 물려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문해력이란 내가 만든 유전자다. 내가 만든 유전자다. 유전자라는 게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문해력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유전자다. 좋은 시민한테는 좋은 문해력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좋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문해력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좋은 정치인한테는 좋은 문해력이라는 유전자가 있죠. 정치인, 시민, 학생들이 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자기만의 좋은 유전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문해력이라는 유전자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해력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병현 교수님의 신간도서 초등문해력 권법 인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